조선 건국 초기 북방 개척의 역사, 특히 사군 육진의 개척과 변천은 단순한 영토 확장의 역사가 아닙니다. 새로운 왕조가 어떻게 국가의 안전을 지키고 국경을 확정하며 백성들의 삶터를 넓혀나갔는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기록입니다. 조선이 건국된 14세기 말, 동아시아는 거대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있었습니다. 중국 대륙에서는 새로 건국된 명나라가 원나라와 치열한 각축전을 벌이며 서서히 세력을 확장하고 있었습니다. 명은 대륙의 새로운 패자로 등장했지만 원나라 역시 몽골 지역에서 강력한 세력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한반도에서는 고려 왕조가 막을 내리고 조선이라는 새로운 왕조가 탄생했습니다. 일본에서는 무로마치 막부의 영향력이 점차 약화되면서 지방 세력들이 힘을 얻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복잡한 국제 정세 속에서 개국한 조선은 왕조 개창과 동시에 대외관계 수립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특히 고려 말 피폐해진 군사력을 복구하여 국가의 방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였습니다. 조선의 국방정책은 크게 두 방향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첫째는 끊임없이 준동하는 왜구들을 방어하기 위한 해안방어 체제의 정비였고, 둘째는 대륙 정세에 대응한 양계지방, 즉 북방 국경지역의 방어 체제 정비였습니다. 조선은 건국 초부터 친명 정책을 표방했습니다. 하지만 조선 개국 직후 대면 관계는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명나라는 조선의 입공, 즉 조공을 몇 차례 거절하기도 했고, 조선 사신이 가져간 표전문을 문제 삼아 조선 사신 몇 명이 명에서 처벌을 당하는 일까지 발생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친명을 표방했음에도 불구하고 국초정도전 등을 중심으로 요동공 번론이 대두하기도 했습니다. 요동을 정벌하자는 강경론이 나올 정도로 양국 관계가 긴장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갈등 관계는 조선에서 태종이 명에서는 영락제가 즉위하면서 잠시 유화 분위기로 돌아서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영락제가 즉위 이후 대외 팽창적인 정책을 취하면서 조선에서는 영락제가 조선을 침공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영락제가 안남, 즉 현재의 베트남을 정벌했다는 소식을 접하자 태종은 즉시 군량을 비축할 것을 명하는 한편 무기와 군사에 대한 정비를 지시했습니다. 한편 몽골로 쫓겨난 북원, 즉 원나라의 잔존 세력도 당시까지 강력한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조선에 침입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특히 태조 이성계 본인이 이미 고려 말에 북원의 잔류 세력인 나주와 실제 교전을 벌인 경험이 있었습니다. 명과 북원 세력 외에도 조선의 국경 지방에는 여진족들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여진족은 한때 금나라를 세워 중원을 호령한 적도 있었으나 이후 강력한 통일 세력을 형성하지 못하고 만주 지방과 압록강, 두만강 유역의 부족의 형태로 흩어져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흥미롭게도 태조 이성계가 세력을 일으킨 함경도 지방에도 여진 세력들이 다수 거주했는데 이성계가 무장으로서 이름을 얻게 된 데는 그를 따르는 여진 장수와 병사들의 공이 컸습니다. 특히 이지랑 같은 인물은 여진 출신으로 개국 공신에 이를 만큼 여진과 태조와의 관계는 매우 각별했습니다. 그런데 태종이 집권한 후 조 사이에 난이 발생하면서 조선 정부와 여진 사이에 긴장관계가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동북지방의 많은 여진족이 이난에 가담했습니다. 결국 난이 실패로 돌아가 진압되었지만 이후 태종은 동북지방의 여진족과 불편한 관계에 돌입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갈등은 1410년 태종 10년에 조선이 함경도와 첩해 있는 모련이 여진을 정벌하는 것으로 이어졌습니다. 태종은 조연, 신유정, 김중보, 곽승우 등에게 군사 1150명을 주어 모련이 여진족을 정벌했습니다. 이 정벌에서 조선군은 약 160여 명의 여진족을 사살하는 전가를 올렸습니다. 이러한 정세 속에서 태종대와 세종대 초반 양계지방의 방어체제는 서북지역과 동북지역이 각각 다르게 구축되었습니다. 평안도의 경우는 명이나 원처럼 대규모 병력의 침입에 대비하여 평양과 안주처럼 방어의 중심 기지를 설정하고 이를 근간으로 몇 겹의 방어선을 구축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대규모 병력이 침입할 경우를 대비해 백성들이 가장 가까운 성으로 피신하게 하는 입보규정도 마련되었습니다. 반면 함경도의 경우는 여진의 소규모 부대의 침입에 대비하여 진을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함경도에는 아직도 많은 수의 여진인들이 조선 경내에 거주하고 있어 아직 확실한 국경선이 확정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세종대 중반 무렵부터 북방 정세는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대륙의 명나라와 친화적 관계가 공고해졌고
북원 세력의 위협도 현저히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반면 태종대의 틈이 벌어지기 시작한 여진과의 갈등은 지속되어 세종대에는 두 번에 걸쳐 대규모 여진 정벌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본래 태종대 조선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던 여진인들은 주로 함경도의 오음에 즉 회령 지방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 중 일부가 명나라의 관직을 수여받게 되었고 명에서는 관직을 수여받은 여진인들을 관리하기 위하여 건주의를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건주의 설치 이후 여진인들 중 상당수가 파저강 유역으로 거주지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파저강은 현재 요동성의 동가강을 지칭하는 것으로 조선의 입장에서는 압록강 이북 지역에 해당했습니다. 이들 파저강 유역에 자리한 건주의 여진의 추장은 이만주였습니다. 1432년 세종 14년에 평안도 지역에 여진인 400여기가 침입하여 사람과 우마를 약탈해 가다가 조선군과 군사적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세종은 이 사태에 대해 정승들과 더불어 신중하게 대책을 논의한 결과 파저강 유역의 이만주 세력을 토벌하기로 결정하고 최윤덕을 평안도 절제사로 임명하여 정벌의 총책임자로 선임했습니다. 7개의 부대로 나누어 여진 소탕에 임한 조선군은 62명을 사로잡고 98명을 사살하는 전가를 올렸으나 이만주를 사로잡는 것은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도 여진의 약탈이 계속되자 1437년 세종 19년에 이천을 평안도도 절제사로 임명하여 다시 이만주를 토벌하도록 했습니다. 2차 토벌에서도 이만주를 생포하거나 사살하는 것은 실패했으나 이 토벌의 여파로 이만주는 조선의 승복의 뜻을 전하며 유화적인 태도를 취했습니다. 여진의 약탈과 그에 따른 두 차례 정벌 이후 세종은 평안도 일대에도 함경도와 유사한 국경선 방어 대책을 구상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하여 국경 방어의 전초기지로서 압록강변에 위치한 지역에 새로이 4개 군현을 설치하기에 이르렀는데 이들 군현이 바로 여영군, 자성군, 무창군, 우회군이었고 이들을 한데 묶어 훗날 사군이라 지칭했습니다. 사군 중 가장 먼저 설치된 것은 여영군이었습니다. 여영군은 본래 함길도 갑상군에 소속되어 있다가 1416년 태종 16년에 하나의 군현으로 독립했습니다. 그 위치는 현재의 중강진 부근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여진의 침략과 그에 대한 조선의 1차 정벌이 있은 후 두 고을의 사이가 너무 멀어 방어가 용이하지 않다는 의견이 대두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1432년 세종 14년에 여연과 강계의 중간에 위치한 여연군 소속의 자장리에 성을 쌓고 여연의 남촌과 강계의 북촌을 각각 소속시킨 후 자성군으로 독립시켰습니다. 그러나 자성군의 설치 이후에도 압록강의 방어는 여전히 용이하지 않았고 여진족의 침입도 간간히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2차 파저강 토벌 이후인 1440년 세종 22년에 본래 함으로보가 있던 지역에 무창현을 신설했고 1442년 세종 24년에는 무창현을 군으로 승격시켰습니다. 또 다음 해인 1443년 세종 25년에는 자성과 여연의 중간에 위치했던 우회보를 우회군으로 승격시켰습니다. 이로써 1416년 태종 16년부터 1443년 세종 25년까지 약 27년 사이에 압록강 상류 지역에 4개의 군현이 신설되기에 이르렀는데 이를 후대의 사군이라고 명칭했습니다. 한편 함경도의 경우는 일찍부터 국경선 방어 체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본래 고려 말 쌍성 총관부의 회복과 이성계의 영향력 등으로 말미암아 조선 초에 이미 두만강 유역은 상류부터 하류에 이르기까지 조선의 국경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태종대 여진들의 잦은 약탈에 따라 방어선이 남쪽으로 후퇴한 상태였고 실제 방어선 역시 두만강 유역보다 아래에 구축되어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런데 1432년 세종 14년에 중대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여진족의 일족인 우디케족이 다른 여진 일족인 오도리족을 습격하여 그 추장인 동맹가천모가를 살해한 것입니다. 동맹가천모가는 조선 초부터 강력한 세력을 형성했던 여진 추장으로 현재 회령지방을 중심으로 근거지를 이루고 있었으며 명으로부터도 자기를 받아 건주자위의 수장으로 임명된 거물이었습니다. 세종은 동맹가천모가의 죽음과 여진 부족 간의 대립을 절호의 기회로 판단했습니다. 그간 위축되었던 국경선을 회복하기로 결정하고 이 지역에 새로운 군현들을 신설하여 방어기지를 구축했는데 그것이 바로 종성도어부, 온성도어부, 회령도어부, 경원도어부, 경흥도어부, 불영도어부의 6도어부 즉 6진이었습니다. 세종은 김종서를 함길도도 절제사로 임명하여 6진 개척의 총책임을 맡기고 이징옥을 병마도 절제사로 파견하여 업무를 보좌하게 했습니다. 6진 중 가장 먼저 설치된 곳은 종성과 회령이었습니다.
1434년 세종 16년에 영북진의 위치를 보다 북쪽으로 전진 배치하고 본래 여진의 근거지였던 알모카 지역에는 회령진을 설치했다가 곧 회령도읍으로 승격시켰습니다. 다음 해인 1435년에는 영북진을 종성군으로 독립시키고 인근 지역을 소속시켰으며 5년 후인 1440년에는 군을 도읍으로 승격시켰습니다. 한편 태종대 설치되었으나 야인의 침입으로 위치를 남쪽의 경성군과 합병하여 방어를 포기했던 경원부를 1434년에 다시 두만강 유역인 회질가 지역으로 전진 배치했습니다. 이렇게 4개의 고을이 두만강 유역으로 북진 배치되면서 방어선을 확립하게 되었는데 1440년에는 종성과 경원 사이의 방어에 어려움이 제기되어 다운평 지역에 새로이 온성군을 설치했습니다. 육진의 가장 마지막인 부령도읍은 1449년 세종 31년에야 설치되었습니다. 앞서 5고을이 두만강 유역으로 전진 배치되면서 해당 고을들이 원래 위치하던 배후 지역에 공백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에 1449년에 원래 있었던 북어현을 혁파하고 인근 지역에 여러 고을을 옮겨 붙여서 부령도읍을 만들기에 이르렀습니다. 위와 같이 국경방어체제의 일환으로 사군과 육진이 설치되었지만 단순히 군현을 설치한 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에는 부수적인 방어시설의 정비와 방어시설을 운용해 갈 인력의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세종대 사군 육진 개척과 함께 행성축조와 사민입거가 동시에 진행되었습니다. 행성이란 기존의 산성이나 읍성처럼 거점 지역에 한정된 크기로 지어진 성이 아니라 방어선을 따라 길게 축조된 성을 말합니다. 행성을 쌓을 계책은 1440년 세종 22년에 결정되었는데 그 책임자로는 황보인을 임명했습니다. 행성의 건설은 10년 넘게 진행되어 세종의 사후에까지 계속되었습니다. 행성 축조뿐 아니라 사민입거도 매우 긴 시간 동안 여러 차례 이루어졌습니다. 새로 설치한 군현의 백성수가 너무 적으면 병력 동원이 어려워지고 또 농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자체적인 군량 생산에 어려움이 커지게 됩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남쪽 지방의 백성들을 새로 만든 지역에 이주시킬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당시 이루어진 사민은 처음에는 토지와 관직을 내려주고 세금을 면제해주는 조건 등을 내세워 자원자를 모집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원자의 수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리하여 경상도와 전라도, 충청도 지역에 입거시킬 호수를 정해놓고 서울에서 관리를 파견하여 강제로 선발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민입거에 대한 백성들의 저항은 매우 컸습니다. 사민 대상자가 된 사람 중에는 자살을 하는 사람도 있을 지경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군 육진의 개척과 그에 따른 방어시설의 정비, 인력의 충원 등을 통해 세종 말년에는 비교적 안정적인 방어체제를 갖출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행성축조의 경우 세종이 사망할 때까지도 작업을 모두 마치지 못했고 사민 입거한 백성들도 조금 시간이 지나자 도망자가 속출하는 등 부작용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관료들 중에는 국경 방어를 포기하자는 의견이 심심치 않게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세종은 조상들의 강력을 줄일 수 없다는 확고한 입장을 고수했고 그에 따라 국경 방어 체제도 굳건히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세종의 강력한 의지로 지속되던 국경 방어선의 유지는 세종 사후 방어선 유지의 어려움과 국제 정세의 변화에 따라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여진 외에 강력한 국방의 위협 요소가 등장했는데 바로 원해 후예로 몽골 지역에서 강력한 세력을 형성하고 있던 오이라트 부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명예 황제인 정통제가 직접 오이라트 부족을 평정하러 출전했다가 포로로 잡히는 토목번의 변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는 동아시아 역사상 매우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천하의 패자라고 여겨졌던 명예 황제가 오이라트에게 포로로 잡힌 것입니다. 이 결과 명 정통제의 동생이던 경태제가 즉했고 오이라트는 명의 수도인 북경을 포위하여 공격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명이 끝까지 항전하여 수도를 지키고 왕조의 명맥을 유지할 수 있었으나 이를 계기로 동아시아에서 명의 위상은 상당히 위축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이라트가 조선을 침입할 경우 대응 방식에 대해서 조정의 논의가 분분했습니다. 이전 여진족의 침략에 대비할 때에는 국경방어선이 그나마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었으나 10만 단위가 넘는 대부대를 거느린 오이라트에 대해서는 현재 방어선이 무력하다는 의견이 대두되었습니다. 그와 더불어 국경의 방어기지까지 병력이 이동하여 지키는 것이 어렵다는 지적이 이전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특히 사군 지역은 서울에서 너무 멀고 보급선도 길어서 실질적인 방어가 어렵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1455년 단종 3년에 평안도 사군에서 병력을 빼어 뒤로 물리도록 할 것이 결정되었습니다. 이리하여 약 20년간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사군 개척은 최종적으로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한편 대규모 병력의 침입에서 보다 자유로운 한길도 지역에 설치된 육지는 성공적으로 자리 잡아 이후에도 꾸준히 조선의 국경방어선으로 기능했습니다. 육지는 사군과 달리 지리적 조건이 상대적으로 유리했고 여진족과의 관계도 상황에 따라 적절히 조절할 수 있었습니다. 조선 후기 청이 건국되고 조선이 항복한 이후에는 육진 지역의 방어선으로서의 기능이 쇠퇴했지만 반면 국경 무역의 중심지로 성장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사군 육진의 개척은 단순한 영토 확장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새로운 왕조가 어떻게 국가의 안전을 확보하고 백성들의 삶터를 넓혀가며 민족의 생존 공간을 확대해 나갔는지를 보여주는 역사적 사례입니다. 특히 세종대에 이루어진 이 사업은 당시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규모의 국가적 프로젝트였습니다. 수만 명의 사람들을 이주시키고 수백 리에 걸친 성벽을 쌓으며 새로운 행정체계를 구축하는 일은 엄청난 국력과 의지를 필요로 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사군 육진 개척의 역사는 동시에 현실적 제약과 정책의 한계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아무리 웅대한 계획이라 하더라도 지리적 조건, 국제정세, 경제적 능력, 그리고 백성들의 현실적 상황을 무시할 수는 없었습니다. 특히 사군의 경우 너무 멀고 방어하기 어려운 지역이었고 3인 입거 정책은 백성들에게 큰 고통을 주었습니다. 결국 국제정세가 변화하면서 사군은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는 정책 수립에 있어서 현실적 조건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교훈을 줍니다. 반면 육진의 성공은 적절한 지리적 조건과 현실적인 정책 수립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육진은 사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방어하기 용이한 위치에 있었고 지역 주민들과의 관계도 적절히 조절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오랜 기간 동안 조선의 국경방어선 역할을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웅대한 비전과 함께 현실적 조건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군 육진 개척 과정에서 가장 인상적인 것은 세종의 확고한 의지였습니다. 많은 어려움과 반대에도 불구하고 조상들의 강력을 줄일 수 없다는 신념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비록 사군은 결국 포기하게 되었지만 세종의 강력한 의지가 없었다면 육진의 성공도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이는 국가적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최고 지도자의 확고한 의지와 지속적인 노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사군 육진의 개척과 변천사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국가의 안전과 발전을 위해서는 때로는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하고 큰 희생을 감수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백성들의 현실적 어려움을 간과해서는 안 되며 변화하는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정책을 조정할 수 있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세종시대의 사군 육진 개척은 성공과 실패가 공존하는 역사였지만 그 자체로 조선 초기 국가 건설의 웅대한 기상과 현실적 지혜를 동시에 보여주는 소중한 역사적 유산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역사는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국가의 발전과 안전, 그리고 백성의 복리를 동시에 추구해야 하는 현재의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조선 초기 북방 개척의 역사 속에서 우리 선조들의 지혜와 의지, 그리고 현실적 판단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